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압도적 부결이 나올 것이라는 민주당 예상과 달리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한 표 더 많이 나와 이 대표는 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 논란이 거셉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징계에도 서울대 정시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의 학폭위에 참석했던 관계자 증언을 MBN이 단독 확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7시간이 넘는 학폭위에서 정군이 법정 최후 진술하듯이 대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원도 수건 사업인 설악산 5세 케이블카가 최대 고비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며 42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사업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셉니다. 미국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달 만에 1,320원을 돌파했고 코스피는 장중 2,400선이 붕괴하는 등 1%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에 독일 축구의 전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 약 3년 5개월입니다.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은 불체포 특권이 발동됨에 따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수사를 피하게 됐죠. 하지만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단일 대우를 외쳤음에도 이 대표가 의원들 한 명 한 명 다 만나고 다녔음에도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왔으니까요. 139대 138.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지만 찬성 139표 그리고 반대 138표. 속된 말로 깻잎 한 장 차이일 뿐이었죠. 단지 과반을 못 넘겼기에 부결된 것일 뿐이라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에서 얼마나 찬성이 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전체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습니다. 가결 종족수인 출석의원 과반 149표보다 10표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 지도부 예상과 달리 다수 이탈표가 나왔고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았습니다. 민주당 169석과 야당 성향의 무소속 5석을 고려할 때 3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표결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신상 발언 전에 체포동의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표결로 체포동의안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 전국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표결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 무효표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부결이냐 무효표냐를 놓고 여야는 1시간 넘게 신경전을 벌였는데 사실 찬성과 반대가 갈릴 표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 표가 찬성을 했는가 몇 표가 반대를 했느냐는 이재명 대표에게 의미가 크죠. 어쨌든 작년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61표로 반대를 받아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었는데 그때보다 이탈표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살피던 감표위원들이 술렁입니다. 한쪽에선 국회법까지 펴들었습니다. 투표용지에 써진 글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불안에 가나, 부만 적어야 정확한 의사표시로 인정받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줄이고 싶은 국민의힘은 무효표를, 한 표라도 늘리고 싶은 민주당은 부결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두 표가 지금 민주당은 흐릿하게 써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무효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부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늦었어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팽팽한 대립 속 결국 김 의장이 다시 나섰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가불안에 쓰이지 않았다면 그건 모여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표결 참석자가 297명임을 고려하면 149표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결과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두 표였지만 여야는 1시간 넘게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긴 했지만 찬성표가 더 많았죠. 국민의힘은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사 독재와 맞서 싸우겠다고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탈표에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존망을 걱정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며 가결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반수를 넘겨야 처리가 되는 것 때문에 부결은 됐지만 사실상의 체포동의안은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예상은 했지만은 민주당이 거듭 불의의 길을 선택한 것은 진실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전체의 민심을 버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보였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포갑적 수사와 무리한 체포안을 국회가 제동건 것은 다행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 탄압을 멈추라고 강조했고 김원희 의원은 유죄를 확정할 만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며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고 검사 독재와 맞서 싸우겠다고 단언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분에 걸쳐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닌 최대 손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10만 원에 판 셈이라며 이 대표를 휴대폰 영업사원에 빗댔고 후불제, 뇌물 등의 표현을 쓰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체포 필요성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으로 표현했던 이 대표 표현을 빌려 성남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성남 시민을 휴대폰 주인에, 이 대표를 변명하는 영업사원에 빗댔습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지급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히 확인하고 나서야 한 장관은 이 대표와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가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이 구체적이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에 여러 비유를 들어 사안의 중대성을 호소하는 데 집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사회부 길기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 기자, 오늘 투표 결과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부결이 예상됐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97명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그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구속된 국민의힘 정창민 의원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참석을 한 겁니다. 네. 세부적으로 보면요. 민주당 169명, 국민의힘 114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각 1명씩이었습니다. 민주당만 해도 169표의 부결표가 확보된 걸로 보였었는데 실제로는 138표만 부결에 던져졌으니까 네. 31표가량은 지도부 뜻에 반하는 표를 한 걸로 보입니다. 투표를 한 걸로 보이고요. 네. 단일 대우를 주장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의당도 전원이 또 반대의 또 입장을 냈었고 시대 전환에서도 그랬고 그러면은 사실 숫자는 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정의당은 실제 전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었고요. 무기명 투표인 만큼 실제 각 의원들이 어디에 투표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표결에 들어가기 전 민주당은 자당 의원 169명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또 무소속 의원 중 민주당의 우호적인 의원 표까지 해서 대략 한 170표 초중반 정도의 부결표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기권과 무효표를 합해서 오늘 20표였으니까 체포동의안에 반대할 거라고 예상했던 표 가운데 10표 이상이 찬성표 쪽으로 간 걸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됐습니다. 그럼 검찰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검찰은 곧바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사유가 충분한데도 부결된 점이 유감스럽다며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부결은 됐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이제 공세적으로 다시 나올까요? 네, 실제로 민주당 한 관계자는 그간은 수비를 해온 입장이라면 이제는 공격을 할 차례가 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건데 오늘 투표 결과 보셨듯이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의혹 특검 3월 중에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었습니다. 계획대로 쌍특검을 추진하고 민생을 강조하는 행보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당장 이 대표는 내일 서울 은평구의 민생 현장을 찾겠다고 공지를 해왔습니다. 연장선에서 지난 1월 말 전북을 끝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대표의 지역 민생 투어, 이른바 경청 투어도 3월에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투표 결과가 부결로 나온 만큼 이탈표를 색출하는 등 연연하기보다는 대여 공세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당내 혼란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길 기자, 향후 검찰의 대응도 참 궁금합니다. 영장을 어떻게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네, 저희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부결된 대장동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커 네. 보이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대장동 사건에서 큰 상황 변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 똑같은 사건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무리하게 대장동 사건으로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대장동 사건은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이나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다른 사안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며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말고 다른 사건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남아있는 다른 사건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여러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진행이 빠른 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 통보가 또 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고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백현동 개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하루 만에 낭만 정순신 변호사 일로 지금 대한민국이 시끄럽죠. 무엇보다 문제로 지목되는 건 인사검증입니다. 검증을 맡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또 세평을 수집한 경찰까지 아들의 학폭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으니까요. 그야말로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휑하니 뚫린 겁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의 1차 인사검증을 담당한 곳은 법무부 인사검증단이었습니다.
인사 권한은 대통령실에 있고 검증 1차 검증은 그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1차 검증을 하고 최종 검증은 아마 용산에는 대통령실에서 최종 검증을 하는. 하지만 1차 검증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기도 했지만 정 변호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본인과 가족들이 관계된 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경찰의 세평 검증 절차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책임론에 휩싸였습니다. 그 거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국가수사본부장 공석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순신 낙마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자진 사퇴했지만 당시 학폭위 회의에서 나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아빠 찬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한 담당 경찰관의 증언을 MBN이 확보했는데 이례적으로 길게 진행된 회의에서 아들 정군은 아버지의 직업을 언급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막엔 법정에서 최후 진술하듯 말을 해 변호사가 뒤에서 코치를 했구나 싶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고소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정 변호사 측이 대법원까지 끝장 소송을 벌였다고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처분과 관련해 당시 학폭위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은 MBN과의 통화에서 5년가량 지난 사건이지만 워낙 길어 분명히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한 것 중에 하여간 제일 길었던 학폭위였던 것 같아요. 제가 2시에 들어가서 저녁 거의 9시 넘어서까지 했으니까요. 가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버지 직업을 언급하는 등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변호사가 뒤에서 코치를 해줬나 뭐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빠가 뭐 검사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듣긴 들었는데 법정에서 최후 진술 하듯이. 다만 당시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문제였는데 피해자 측에서 고소하지 않아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정 변호사 측은 대법원까지 끝장 소송을 벌였고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그 처분 이후에 가해 학생 부모님들하고 가해 학생이 이제 그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소송 대리인은 피해자의 학업 스트레스와 본인 기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방어 논리까지 펼쳤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중간에 또 포기하도록 너무 오래 가면 피해자들이 지쳐가지고 진짜 나가 떨어지기로.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아들 정군이 사과와 반성도 없이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아무리 수능 시험 점수만 갖고 정시로 대학에 입학을 한다고 해도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기록은 감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정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에 입학을 했을까요? 앞서 김태형 기자의 보도를 들으신 대로 정 변호사 측은 대법원까지 3심을 모두 거치면서 시간을 끌었고 그래서 전학도 가지 않을 수 있었으며 대학 입학 시엔 징계 기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록이 남았다 해도 뭐 글쎄요. 동문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우들에게 피해다. 꼭 자식도 응분의 벌을 받길 바란다. 학폭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의 서울대 입학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생 커뮤니티 사이트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일단 학교폭력 가해자가 저희 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 자체는 조금 같은 동문으로서 부끄럽지 않나라는. 정 씨는 지난 2020년 수능 100%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는데 당시 학교 정시 모집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가 감점 요인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감점을 받았다 해도 당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몇 점을 감점할 수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실제로 수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감점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고 교육부는 뒤늦게 학교폭력 처분 등을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시에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교육부는 다음 달 말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이런 일이 불거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 또 있죠. 국회에선 민주당이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시즌 2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기록을 졸업 뒤에 10년간 보존케 하는 법안을 지금의 야당이 지난 정권, 그러니까 여당일 때 반대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언급하며 부실한 인사검증을 꼬집었습니다. 성별만 남자로 바뀐 연진이가 나오는 글로리 시즌2를 시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육부가 몰랐다면 그거는 책임의 방기고 알았다라고 하면 대단히 악랄한 행위죠. 국민의힘은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기록을 졸업 후 10년까지 보존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의 그 반대에 의해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또 야당에서는 또 지금 이제 막 학교 폭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학교폭력위원회의 최종 처분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인 회의록을 대입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학폭위의 심의 사항 자체가 그 자료가 그 이후에 어떠한 그 재판으로 시간 끌기가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그 회의록 자체가 그 입학 사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해자 학부모가 이것을 소송을 남발하고 시간을 지연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 학생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고. 대통령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녀의 학교폭력 질문을 추가하는 등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질문지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TF를 구성해 이번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자 문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강원 지역 최대 현안이자 수건 사업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환경부가 7년 동안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 건데 강원도는 사냥보호 등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들을 수용해 추진 40년 만인 올해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2026년 봄쯤에는 탈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정상부까지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업 추진의 사실상 최종 관문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환경당국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들어서는 오색 케이블카는 사업을 처음 추진한 1982년 이후 42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양양군 오색리 하부 정류장에서 설악산 끝청 상부 정류장까지 3.3km가 케이블카로 연결됩니다. 중간에는 지주 6개가 세워지는데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까지가 직선거리 1.4km로 가까워집니다. 8인승 곤돌라 53대가 시간당 825명을 실어 나릅니다. 환경부는 상부 정류장 규모를 축소하고 사냥 등 법정 보호종이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대책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놓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우리 강원도에서는 전격 수용하겠습니다. 강원도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올해 안에 착공해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양양군이 마련한 기금 등 모두 지방비로 충당합니다. 강원도민들은 반겼고 정의당을 제외한 정치권도 40년 만에 수건 해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 친환경 설악산 5세 케이블카의 역사를 지칭하는. 하지만 난개발과 자연훼손을 우려해온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40년 동안 지난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가장 최근인 4년 전엔 정부가 불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책 기조가 확 바뀌면서 지리산을 포함한 다른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에도 자극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편인 환경단체는 벌써부터 저지 투쟁에 나섰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환경부는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환경단체는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행정 송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경부는 대한연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4년 뒤 판단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안 된다던 환경부는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며 사실상 사업 동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사업. 오색과 설악 봉우리를 연결해서 우리 이 멋지고 아름다운 설악산을 스위스의 알프스와 같이 만들어. 육상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건 전북 무주 덕유산에 이어 두 번째로 34년 만입니다. 이처럼 보전에서 개발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지지부진하던 다른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 추진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곳은 지리산으로 최근 경남도가 4년간 중단됐던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수집하고 지금 이제 추진 방향을 나갈 거로 지금 검토 중인데 환경부라든지 스탠스가 포의적이라는 게. 현재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곳만 전국 5곳 정도인데 논의되는 곳까지 하면 대상지는 더 많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짓밟고 검토기관의 의견조차도 무시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강력한 저지투쟁과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어 케이블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좌회전 차선이 2개일 때 차선을 넘으면서 좌회전 하시는 분들 있죠. 흔히들 하곤 하지만 사실 이것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런 좌회전 차량만 골라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차량이 왼쪽으로 커브를 돌자 같이 좌회전하던 흰색 차량이 갑자기 옆면을 칩니다. 저녁 시간 도로를 달리던 한 차는 오른쪽에서 충격을 받고 1차선으로 밀려납니다. 이 차량들은 좌회전을 크게 돌아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사고의 표적이 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좌회전 교차로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좌회전할 때 1차로를 지켜야 하지만 2차로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범죄자들은 이를 노린 겁니다. 부천 원미경찰서 한 곳에서 수사한 좌회전 고의사고 피해 규모만 9년간 총 252건, 피해 금액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런 좌회전 악성 사기 교통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1차선 좌회전 후에는 반드시 20-30m를 직진 후에 차선을 변경하는 그런 운전 습관을 가져서 범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바로 보험 처리를 하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원룸텔도 고시원처럼 촘촘하게 방에 붙어 있다 보니 1년 전 이사를 온 직후부터 바로 갈등이 시작됐다는데 결국 살인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 점퍼를 입은 20대 남성이 경찰서 현관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살인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없어요? 없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4일 밤 경기도 수원의 한 원룸텔에서 이웃 주민 40대 남성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년 전쯤 수원의 원룸텔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이웃과 소음 문제로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역시 벽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이웃을 살해한 뒤 자신의 집 안에 시신을 유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을 벌인 남성은 다음 날 이곳 파출소를 찾아 자신이 사람을 살해했다며 자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원룸텔이 고시원과 같이 다닥다닥 붙은 구조로 컴퓨터, 키보드를 치는 소리까지 옆방에 다 들리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낙 좀 좁거든요. 화장실도 좀 좁고 주로 뭐 이야기하는 소리나 뭐 그런 소리 조금 얇다고나 막 봐야죠. 남성을 구속한 경찰은 해당 원룸텔의 구조를 살펴 건축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펜션을 통째로 빌려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이른바 줄도박을 벌인 도박단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엔 여성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터에서 모인 뒤 승합차를 이용해 도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인근의 한 펜션에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방바닥 군데군데 현금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도사키라 불리는 이른바 줄도박 현장입니다. 바닥에 긴 줄을 긋고 둘 중 한쪽에 돈을 거는 방식으로 하투패를 합해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게임 방법이 단순하고 승률이 50%에 달해 다른 도박보다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경찰에 붙잡힌 32명 중 27명이 5, 60대 여성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은 모두 3,800만 원. 한 판에 수십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의 판돈이 오고 갔습니다. 창구장인 60대 여성이 펜션을 빌려 도박장을 만들었고 총책과 상치기, 꽁지 등 11명이 역할을 분담해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공터 같은 데 모이라고 이제 알려주고 거기서 이제 그 승합차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경찰은 60대 여성을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운영진과 참가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고래고기 찾는 분들 많죠.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밀수입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래고기를 명태나 어묵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단속을 피한 건데 이 고래는 멸종 위기종이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식당입니다.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종이박스를 뜯자 비닐에 쌓인 고깃덩이가 가득합니다. 모두 고래고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판매하려고 썰어놓은 거네요. 50대 식당 주인은 일본에서 밀수한 고래고기를 팔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국제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상업적 국제거래가 금지된 고래고기를 일본에서 밀수해 판매, 유통한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60여 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톤을 밀수입했습니다. 밀수업자들은 2019년 7월 일본이 국제기구에서 탈퇴해 상업적 고래 포획이 가능한 점을 노렸습니다. 세관이 압수한 고래고기입니다. 밀수업자들은 명태나 어묵으로 품목을 허위 기재해 세관의 눈을 쏘겠습니다. 소량으로 포장된 고래고기는 국제항공 특급 우편을 통해 서울과 부산 등지로 분산 반입됐습니다. 세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우편물 수취인을 11명으로 분산하였고 킬로그램당 3, 4만 원 정도의 밀수한 고래고기는 부산과 울산 지역 음식점에 10만 원가량에 팔렸습니다. 세관은 식당과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고기 346kg을 압수하고 국제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를 살피는 사회기자 M 한범수. 정태용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스티커 그만 붙여요. 무슨 스티커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엄청나게 붙였나 봐요. 네, 직접 보시죠. 네. 자, 누가 붙였는지 아시겠죠? 네, 뉴스로 워낙 많이 봐가지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시위하면서 붙인 선전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역 이름이나 출구 표시 정도만 남겨놓고 벽면을 도배했습니다. 주변이 다 저런 상태였습니다. 기둥을 뒤덮을 정도로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해서 더 어지럽게 변했습니다. 더러운 전단 자국, 빨리 떼지 않고 왜 저렇게 남겨놓나 싶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제거를 시도해봤거든요. 손만 아팠습니다. 손가락만 아팠고요.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강력 접착제를 썼나 본데 계속 저 상태로 놔둔대요?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 청소 노동자들이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특수 약품을 바르고 일일이 긁어내는 방식인데요. 옆에 있으면 눈이 따갑습니다. 숨쉬기도 쉽지 않고요. 어떻게 참고 있으신가 싶더라고요. 약품이 독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다 들어 마시면서 그 약품을 뿌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인체도 몸에도 해롭고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저는 출근길 승객들만 힘든 줄 알았거든요. 청소 노동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고생하시네요. 근데 이게 원래 시위한 사람들이 직접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죠. 공사 측은 일단 스티커를 대신 떼주고 전장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작업이 이뤄진 삼각지 역에서만 350만 원 청구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저게 또 다 불법 전단이잖아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지 않나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미 경찰은 전장현 관계자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내부를 파손시킨 정도가 심하진 않아서 처벌까진 실제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네. 스티커가 완벽하게 제거가 되어서 본래의 기능대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장현 측은 스티커 떼어내면 그 이상으로 다시 붙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장현 시위 조금만 더 공감대를 자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주차장 진상 끝판왕. 얼마나 진상이기에 끝판왕이라고 하죠? 인터넷 사진 한번 보고 판단해 보시죠. 네. 자, 딱 봐도 고급 차량 같긴 해요. 맞습니다. 고급 차량 중에도 제일 값비싼 차량이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장면인가요? 아니면 주차된 건가요, 설마? 그러니까 이게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이 결국에 관리실도 모자라서 경찰 신고까지 들어가서 차를 뺐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곧바로 자신의 다른 차량으로 같은 짓을 또 벌인 겁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계속 제지를 시도 중인데 여전히 차주와 접촉이 어려워서 골머리라고 하네요. 조금 전에도 제가 현장 갔다 왔는데 그냥 돼 있고요. 방송도 하고 뭐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인터폰도 안 받는다고 그러네요. 차 위에다 안내문도 붙이고 뭐 했는데도. 이 정도면 끝판왕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 게시글에 의하면 전기차 충전 시설에 주차를 해놨다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벌금을 받게 되자 이런 행동을 벌였다고 하네요. 우리 주차할 때 너무 없다. 차라리 항의하면 저희들이 뭐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라도 해결을 해보겠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또 이전에도 해당 차량으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길목을 막아놓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사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심리로 저런 일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개얼굴 무죄,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설명드릴게요. 이 유튜버 A씨가 약 2년간 다른 유튜버들에게 욕설 등 모욕을 한 건데요. 특히 이 중 한 명에 대해서는 개 얼굴 그림을 20여 차례 합성해서 본인의 영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욕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고요. 개얼굴 합성했으면 기분 좋진 않죠,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법정에선 혐의가 인정됐나요? 이 욕설한 부분은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개 얼굴을 합성한 대목은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1, 2심은 개 얼굴 그림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결국 판단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표현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결국 해당 유튜버는 벌금 100만 원형만 받게 됐습니다. 네,
개 얼굴 자체가 모욕은 아니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미국이 물가 상승세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늘 우리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지진을 맞은 듯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넘어 2달 만에 1,320원을 돌파했고 코스피도 1%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우리 금리까지 오를 가능성이 또 커졌죠.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8.2원 올라 1,32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지난해 12월 이후 약 2달 만에 1,32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1월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했고 기관 투자자들도 매도세에 합류하면서 총 7,45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그 여파로 지난달 20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장중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건 미국 1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3월은 분명히 25bp는 100% 올리는 걸로 보여지고 조금 시장의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지면서 환율 상방 압력이 좀 더 커지겠지만 일각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만약 기준금리를 또 동결한 상태에서 미국이 3월과 5월 최소 2차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면 한미 금리 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까지 벌어져 외국인 자본이 우르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한때 빚도 자산이라는 말이 번지면서 빚을 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았죠. MZ세대로 불리는 19세에서 39세 청년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부채 금액도 2.5배 늘어났고 청년 4명 중 1명은 자신의 소득보다 3배나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 생활 3년 차인 A씨는 지난해 독립을 하면서 8천만 원가량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습니다. 대출 당시보다 금리도 오르고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면서 걱정이 늘었습니다. 또 언제 오를지 항상 불안하고 메워나가는 그런 과정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래서 늘 항상 마이너스로 사는 기분? 직장인 B씨는 주식 투자를 위해 1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익률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이자는 대출 당시보다 80% 정도 올랐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자가 좀 많이 증가했다 보니까 처음이랑은 이제 뭐 수익률이나 제 매도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이 좀 변동이 있는. 실제로 2021년 청년 평균 대출 금액은 8,500만 원 수준으로 10년 전보다 2.5배 증가했습니다. 대출의 목적은 주거 마련을 위해서가 69%, 사업이나 투자 목적이 16%였습니다. 부채가 있는 청년만 보면 평균 부채 금액은 1억 원을 넘었고 청년 5명 중 1명은 연소득보다 3배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대출이 청년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과중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교육이나 직업 훈련 같은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해야 되고요. 동시에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기 때부터 금융 교육을 정규 교과로. 더불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재무건강 바우처 사업 등 청년들의 위험을 낮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부채가 19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좋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고금리로 가계 총부채는 조금 늘었는데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가 많아지면서 평균값이 낮아진 거거든요. 게다가 빚이 줄었어도 금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나가는 이자는 더 늘었습니다. 각종 세금까지 오르다 보니 이자, 세금 등 소비에 관계없이 나가는 돈, 그러니까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가장 많아지게 됐죠. 이기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만 원 더 정도 나가는 돈이 그 익스트라로 더 나가니까 훨씬 그 가게 꾸미거나 해지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갑자기 돈이 이제 쓰는 거 없이 계속 나가게 되니까 많이 부담이 되고.
작년 한 해 전국 1인 이상 가구는 한 달 평균 359만 원을 썼는데 그중 95만 원을 이자와 세금 같은 비소비 지출에 썼습니다. 비소비 지출, 다시 말해 내가 소비하지 않았는데 빠져나가는 돈이 전체 지출의 27%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에 해당하는데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진 게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자 비용은 15.3% 증가했고 소득세와 재산세 등 경상조세가 10.6% 늘었습니다.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인 가처분 소득은 줄어드는데 취약계층의 경우 가처분 소득에서 식비, 가스, 전기요금 등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면 소득의 7.2%만 남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세금과 이자를 갚을 돈이 없는 거죠. 낼 돈이. 그게 이제 그 부채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높은 물가에 늘어난 이자와 세금 부담까지 서민 지갑은 점점 얇아집니다. MBN 뉴스 이규욱입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인천공항 면세점도 이제 돈을 벌 때가 됐죠. 그런데 여기 외국 업체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국내 면세업체가 사업권 대부분을 차지해왔지만 매출 세계 1위의 중국 업체가 뛰어든 겁니다. 이 업체가 시내 면세점까지 들어오면 자국민 수요를 흡수해 국내 면세점 90%를 차지하는 일명 다이공 수요도 다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구역입니다. 코로나19 규제로 썰렁했던 3년 전 모습과 달리 여행객이 늘며 부쩍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제가 여권 뽑는데도 오래 걸리고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돌아올 때쯤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올 하반기 여객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란 전망에 2020년 3월 이후 중단됐던 면세점 입찰전도 뜨겁습니다.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계약을 따낸 업체는 향후 10년간 사업권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모두 7개의 사업권에 대한 입찰이 진행되는데 변수는 중국 업체의 참전입니다. 이번에 입찰에 참가한 중국 국영 면세점 그룹 CDFG는 세계 1위로 연간 매출액이 국내 면세업계의 매출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이용객의 절반 수준이 중국인인 상황. CDFG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최대 2개의 사업권을 따낼 시 자국민 수요를 흡수해 국내 사업자에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CITS라는 국영 여행사의 자회사예요. 그리고 경영자가 언론에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매출의 50%는 우리 거다. 이런 특히 CDFG가 인천공항을 넘어 시내 면세점까지 발을 넓힌다면 국내 면세업계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곡물을 발효한 증류식 프리미엄 소주가 인기입니다. 특히 연예인을 앞세우는 마케팅이 한창인데 그래서일까요? 한 병당 10,000원이 넘는 비싼 가격이 부담입니다.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편의점에서 출시한 프리미엄 소주 팝업 스토어입니다. 곡물을 발효해 증류하는 방식이라는 고급 이미지에 연예인 마케팅까지 더해져 MZ세대를 중심으로 제법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홈술 문화가 보편화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주변에서 거의 한 번씩 다 먹어보고 하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한 번씩 사보는 경향이 있어요. 한 프리미엄 소주가 출시 반년 만에 누적 판매량 500만 병을 돌파하자 편의점 3사를 중심으로 연예인을 앞세운 고급 소주를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연예인 프리미엄 소주 같은 경우에는 주류 매출 1등에 등극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술로. 다만 가격대는 한 병에 10,000원에서 20,000원대에 달합니다. 실제로 일반 희석식 소주와 비교했을 때 연예인 프리미엄 소주의 가격은 많게는 8배 가까이 비쌉니다. 유행에 편승한 과도한 마케팅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격이 과다하게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격을 조금 고객 지향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증류식 소주 시장이 10년 만에 7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을 잡기 위한 업계의 경쟁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탈리아 남부 해안 인근에서 목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여기엔 꿈을 찾아 길을 떠난 난민 150여 명이 타고 있었죠.
어린이 1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최소 5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산산조각 난 나무 파편이 거센 파도에 해변으로 떠밀려 옵니다. 구조대는 구조견을 동원해 해변으로 밀려온 시신과 실종자를 찾느라 분주히 움직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새벽 이탈리아 남부 해안에서 난민을 태운 선박이 암초에 부딪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9명이 숨졌는데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12명도 포함됐습니다. 부서진 선박에서 해변까지 헤엄쳐온 사람을 포함해 간신히 목숨을 건진 80여 명은 임시 대피소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Di lutto per la Calabria. È una rotta questa che si è consolidata nella indifferenza generale nel corso degli anni. 이탈리아 당국은 사고 당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에서 온 난민 150여 명이 배에 타고 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난민 밀입국 사업을 벌이는 브로커 조직을 비판했습니다. In occasione è stato individuato anche un presunto facilitatore, presunto scafista insieme alla pattuglia dei carabinieri.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 선박의 주요 경로인 지중해 국가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에서는 난민 선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지중해 중부에서 선박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난민은 2만여 명에 달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챗 GPT로 촉발된 AI 열풍은 스페인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죠. AI 좀 한다는 기업들은 다 모였거든요. 돌돌 많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기술력도 가감없이 선보였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서울을 누비는 도심항공교통. 도심 하늘을 나는 이 이동수단을 조종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AI 기장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모바일 축제 MWC 2023에서는 챗 GPT로 촉발된 AI 열풍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AI가 어떤 한 기업에 독식되거나 그런 치우치지 않고 세상과 고르게 만날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국내 통신사들도 AI 반도체와 로봇 등의 서비스를 대거 선보였고 챗 GPT에 오픈 AI에 12조 원을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도 MWC에 참여했습니다. 국내외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결집해 AI 동맹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AI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CES에 불참한 중국 IT 기업들도 참가해 돌돌 많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공개하는 등 기술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It's smaller yet bigger, and you get that with a foldable, and now you're also able to get it in a rollable device as well. 이번 MWC에서는 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이용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그대의 발명품이 나의 가엾은 백성을 거지로 만들 것이오. 1589년 세계 최초로 양말 짜는 틀을 발명한 영국 윌리엄 리는 궁정에서 직접 시연하면서 특허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기계가 양산되면 백성은 일거리를 빼앗기고 거지가 될 거라는 왕의 싸늘한 말에 프랑스로 사업 무대를 옮기게 되죠.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해 영국을 세계 중심에 올려놓은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이 만약 이때 손으로 하는 뜨개질 대신 편물 기계를 허락했다면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은 훨씬 더 앞당겨졌을 겁니다.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했다며 각각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9년 전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서비스로 출발한 로톡이 겪고 있는 순환은 한국에서 이 혁신이 얼마나 자리 잡기 힘든가 잘 보여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와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무 업무를 도와주는 IT 서비스 3.3은 세무사 단체의 고발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성형외과들의 수술 종류별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강남 언니, 처방약 광고 및 약 배달을 해주는 닥터나우는 각각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극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어서 사업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시장에선 아예 특정 기업인 직방을 겨냥해 이른바 직방금지법까지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득권 단체들이 혹 자신들한테 손해가 될까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간 혁신의 싹을 잘라버려 택시 승객은 물론 택시기사와 택시회사 모두에게 손실을 입힌 타다의 실패가 재현될 수 있겠죠. 공정 경쟁과 소비자 권익을 외면하는 정치권과 정부는 다른 나라가 기계로 양말을 찍어내고 그 인력으로 또 다른 산업을 일궈낼 때 자국민들에게 양말을 손으로 짜게 만들 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의사, 약사, 변호사 단체 등 기득권의 손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국민들은 양말 판 돈만으로는 배부를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혁신 발목 잡는 기득권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새 사령탑에 독일의 전설적인 공격수 출신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다음 주에 입국해 3년 뒤에 열릴 북중미 월드컵까지 이끄는 동안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우리 골문에 비수를 꽂고 16강을 좌절시킨 공격수 클린스만. 거의 30년이 흐른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우리 대표팀의 2회 연속 16강 진출을 이끌 사령탑으로 선임됐습니다. 3년 뒤 북중미 월드컵까지 지휘봉을 잡는 클린스만 감독은 히딩크와 벤투 감독의 뒤를 이어 영예롭게 생각한다며 아시안컵과 다음 월드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월드컵 독일의 3위, 2014년 월드컵 미국의 16강을 이끄는 성과도 거뒀지만 지난 2020년 독일 헤르타 베를린에서 중도 사임한 이후에는 감독 지휘봉을 잠시 내려놨습니다. 독일 대표팀 감독 시절 재택근무를 한 점도 우려를 낳았지만 일단 감독으로 지내는 동안 한국에서 지내기로 축구협회와 합의했습니다. 클린스만 신임 감독은 다음 주 중에 입국할 예정이고요. 그때부터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4일 울산에서 열리는 콜롬비아와의 친선 경기가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이 된 가운데 축구협회는 내일 오후 감독 선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는 7월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개최하는 여자 월드컵 트로피 공개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유려한 자태로 빛나는 황금색 트로피를 보고 여자 축구대표팀 콜린 벨 감독과 지소연 선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의 핫클립입니다. 날이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눈이 내린 지 이틀 만에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고요. 서울을 포함한 서쪽 내륙과 영남 내륙으로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에 산불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로 격상된 만큼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인천을 포함한 중부 서해안 중심으로는 출근길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지겠고요. 또 내일 중서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도 오늘처럼 온화하겠는데요. 서울이 10도, 춘천 9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16도, 대구 17도, 부산 1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웃돌아 포근하겠지만 아침 기온이 대구 영하 1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로는 순간 풍속 2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3일절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제주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